207척의 기독교 함대가 278척의 오스만 전함에 맞서 어떻게 살아남아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요? 1571년 10월 7일 약 3만 명의 오스만 병사들이 단 하루 오후 만에 사망했고 그들의 피는 파트라스만의 바닷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지중해 분쟁 속 또 다른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 낸 전투였습니다. 유럽이 튀르크의 북소리에 떨기를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정복의 파도처럼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패배로부터 배우고 전술을 적용했으며 해전을 영원히 바꿀 비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은 오래된 적들의 분열된 동맹이 필사적인 하루를 위해 단결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입니다. 1571년 지중해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이상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유럽의 잠을 괴롭히는 악몽이었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수많은 시체와 잿더미가 된 도시들에 의해 뒷받침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튀르크인들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000년 이상 기독교 세계의 보석이었습니다. 동방 침략자들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해왔던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성전에서 16만 3천 발의 포탄이 고대 성벽을 박살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숫자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6만 3천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오스만인들은 전통적인 기병 돌격과 파괴적인 화약 기술을 결합하여 포병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20년부터 1566년까지 통치한 술레이만 대제치에서 제국은 무시무시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1521년에 버그라드를 정복했습니다. 1526년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인들을 격파했고 하루 만에 2만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1529년에는 빈 자체를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176년 동안 저항했던 헝가리 왕국은 단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튀르크 기병대는 빈 성문까지 습격했고 그들의 크림 타타르 동맹군도 1571년에 모스크바를 불태웠습니다. 오스만 해군 또한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1522년에 9호 기사단으로부터 로도스 섬을 점령했습니다. 또한 에게해에 있는 대부분의 베네치아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 전설적인 제독 하이레딘 바르바로사는 기독교 연합 함대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크 해적선들은 지중해 연안을 휩쓸며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아일랜드까지 습격했고 수십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갤리선은 빨랐고 예니체리 병사들은 비할 데 없는 정의 충격군이었습니다. 그들의 장군들은 수세대 동안 마주친 모든 기독교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1560년대에 이르러 지중해 세력 균형은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다음 차례가 자기 도시가 될까 두려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키프로스 섬 사태가 터졌습니다. 1570년 키프로스산 와인을 좋아하여 술고래라는 별명을 얻은 술탄 셀림 2세는 부유한 베네치아 섬을 자신이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1489년부터 키프로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설탕, 면화, 그리고 훌륭한 와인을 생산하는 가장 수익성 높은 식민지 중 하나였습니다. 베네치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에 매년 8천 두카트의 공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셀림은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 섬을 원했습니다. 1570년 7월 22일 5만 명의 병사를 태운 거대한 오스만 함대가 키프로스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수도 니코시아는 즉시 포위되었습니다. 9월 9일 몇 주간의 포격 끝에 오스만군은 성벽을 습격했습니다. 그 뒤에는 살육이 이어졌습니다. 니코시아 약탈로 5만 명의 기독교 주민들이 살해당했고 18만 명의 키프로스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튀르크 군대는 이어서 섬의 마지막 베네치아 거점인 파마구스타로 진격했습니다. 파마구스타 공성전은 잔혹성과 지속기간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1570년 9월부터 1571년 8월 1일까지 10,000명도 안 되는 베네치아 수비대가 오스만군을 막아냈습니다. 오스만군은 최고 20만 명의 병력에 달했습니다. 수비병들은 90%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1571년 8월 1일에 항복했을 때 오스만 사령관 랄라 무스타파 파샤는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사령관 마르칸토니오 브라가디는 체포되어 고문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그는 광장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고통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지프로 채워져 거리를 행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공성전으로 오스만 제국은 5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무스타파는 분노 때문에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잔혹한 소식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교황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스러운 동맹을 결성하려는 요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1566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맞서 가톨릭 유럽을 단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서로 싸우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적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의 야망을 불신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개신교 반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공동의 합스부르크 적에 맞서 실제로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얽힌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키프로스의 함락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외교적 노력을 배가했고 1571년 5월 25일 마침내 성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동맹에는 펠리페 2세 국왕 치하의 스페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교황령,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몰타 기사단, 토스카나 대공국도 참여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5만 명의 병력을 태운 200척의 갤리선을 모으고 지중해의 오스만 해군력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분열된 동맹을 지휘할까요? 펠리페 2세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서출 이복 형제인 오스트리아의 돈 후안을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돈 후안은 나이가 24살에 불과했지만 이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1547년 2월 2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바르바라 블롬베르크라는 평민 여성 사이의 서출이었습니다. 돈 후안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비밀리에 길러졌습니다. 그는 1559년 펠리페 2세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왕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왕족 신분을 거부당했지만 그는 모든 스페인 귀족들보다 상위에 랭크되었고 가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돈 후안은 펠리페가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멋지고 활기차며 일반 병사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568년부터 1571년까지 그라나다에서 모리스코 반란을 진압하여 그의 군사적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전술적 천재성과 승리에서의 놀라운 자비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담할 만큼 젊었지만 자신감을 불어넣을 만큼 충분히 경험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의 왕족 혈통이 자랑스러운 베네치아, 스페인, 제노바 제독들에게 명령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는 결코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함대는 1571년 여름 내내 천천히 집결했습니다. 돈 후안은 8월 24일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베네치아와 교황령의 갤리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함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즉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오스만 공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베네치아인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원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귀중한 갤리선들을 위험에 노출하는 것을 걱정하며 신중했습니다. 전설적인 안드레아 도리아의 종손인 제노바 제독 지오반니 안드레아
도리아는 특히 함선을 투입하기를 꺼렸습니다. 돈 후안은 이 다투는 동맹에서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외교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9월 초 성스러운 동맹 함대는 인상적인 병력을 갖추었습니다. 베네치아 갤리선 109척, 스페인 갤리선 49척, 제노바 갤리선 27척, 교황령 갤리선 12척이었습니다. 토스카나, 사보이, 몰타에서도 소규모 기여가 있었습니다. 총 207척의 갤리선과 보조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척의 거대한 갈레아스였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선박들은 지중해 해전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각 갈레아스는 700톤의 배수량을 가졌고 700명의 승무원을 태웠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노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수 부분에만 포를 장착한 전통적인 갤리선과 달리 갈레아스는 무거운 현측 포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326파운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갤리선이 90파운드를 발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루기 어려워 위치로 예인되어야 했지만 그들의 화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함대에는 또한 3만 명의 병사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유럽 최고의 보병인 스페인 테르시오 병사들과 이탈리아 용병들이었습니다. 병사들 중에는 젊은 스페인 사람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레판토에서 부상을 입고 살아남아 나중에 돈키호테를 썼습니다. 연합 함대는 1571년 9월 16일 메시나를 떠나 그리스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10월 5일 성스러운 동맹 함대는 케팔로니아 섬 근처에서 오스만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튀르크 사령관 뮤에진자대 알리파샤는 그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알리파샤는 돈 후안의 흥미로운 상대였습니다. 무슬림을 기도하게 부르는 무에진의 아들로 태어난 알리파샤는 오스만 계급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술탄 셀림 2세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승진했습니다. 1563년부터 1566년까지 그는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박한 양모 옷을 입고 성묘를 방문하는 금욕적인 수피교도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군 경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돈 후안처럼 그는 함대 지휘를 맡게 된 육군 병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침공을 위한 병력의 해상 수송을 이끌었습니다. 튀르크 함대를 크레타와 모레에 주둔시켜 기독교 구원군이 포위된 섬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파마구스타에서의 승리 직후 그는 수년 만에 집결된 가장 큰 오스만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222척의 전함 갤리선, 56척의 소형 갈리오트, 그리고 다양한 지원 선박들이었습니다. 총 약 278척의 전함이었습니다. 그의 병력에는 약 3만 7천 명의 노젓는 병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 노예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 베르베르인, 시리아인, 이집트인 중에서 뽑힌 13,000명의 숙련된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약 25,000명의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가 원했던 것보다 정예 예니체리 병사는 적었습니다. 술탄 셀림 2세는 알리 파샤에게 제국의 가장 신성한 유물 중 하나를 맡겼습니다. 칼리프의 깃발은 거대한 녹색 깃발이었습니다. 쿠란 구절로 수놓아져 있었고 알라의 이름이 금색 글자로 28,900번 쓰여 있었습니다. 이 깃발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오스만 승무원들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도록 영감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알리파샤의 함대는 서부 그리스 파트라스만 북쪽 해안에 있는 현대 나프팍토스인 레판토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10월 6일 기독교 함대의 위치를 파악한 그는 함대를 10마일 서쪽의 겔라타로 옮겨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수적 우위에 있다고 믿었고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인 대결을 피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571년 10월 7일 오전 6시경 신성 동맹 함대는 옥시아 섬과 말칸톤의 산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여 파트라스만으로 진입했습니다. 90분 이내에 그들은 스크로파 곳 근처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는 오스만 함대를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양측 함대는 너무나 거대하여 기습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서로의 도축과 깃발을 수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함대들이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서로를 향해 노를 저어 접근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돈 후안은 이 중요한 시간 동안 부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빠른 배를 타고 갤리선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뱃머리에 서서 격려의 말을 외쳤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기함 레알호의 갑판에서 완전한 갑옷을 입고 갈리아르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연극적인 행동은 오늘날에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기독교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만 노예선에 묶여있던 15,000명의 기독교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정적인 대형을 채택했습니다. 돈 후안은 중앙사단을 지휘했습니다. 62척의 갤리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청 지휘관 마르칸토니오 콜론나와 용맹한 베네치아 제독 세바스티아노 베니에르가 그의 측면을 맡았습니다. 해안에 가장 가까운 좌익은 아고스티노 바르바리고 휘하의 53척 갤리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익은 지오반니 안드레아 도리아 휘하의 53척 갤리선이 맡았습니다. 특히 돈 후안은 6척의 거대한 갤리어스를 전투선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각 사단 앞에 2척씩 자리했습니다. 주 함대 뒤에는 산타크루즈 후작 알바로 데 바잔이 38척의 갤리선으로 이루어진 예비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 병력을 보낼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함대의 대형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함대에는 갤리어스나 중포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알리 파샤는 자신의 설타나 회 승선하여 중앙을 지휘했습니다. 61척의 갤리선과 32척의 갤리옷을 거느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총독 메흐메드 시로코는 우익을 이끌었습니다. 57척의 갤리선과 2척의 갤리옷을 지휘했습니다. 좌익은 울루치알리가 지휘했습니다. 그는 오키알리로도 알려진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에서 지오반니 디오니기 갈렌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17세의 해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가장 숙련된 해군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63척의 갤리선과 30척의 갤리옷을 이끌었습니다. 중앙 뒤에는 8척의 갤리선, 22척의 갤리옷, 그리고 64척의 소형 푸스타로 구성된 소규모 예비대가 대기했습니다. 바람은 처음에는 오스만 측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곧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께서 직접 편을 바꾸신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기독교 전열 앞에 견인되어 배치된 6척의 베네치아 갤리어스가 일제히 대규모 측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선두대 선두 갤리선 전투를 예상했던 오스만 갤리선들은 대포의 폭풍 속으로 곧장 노를 저어 들어갔습니다. 갤리어스들은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며 튀르크 전열을 휩쓸었습니다. 갤리선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사들은 쇠포탄에 맞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세심하게 유지되던 오스만 대형이 파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함선들은 갤리어스를 피해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열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어서 주 함대들이 충돌했습니다. 목재가 부서지고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총성이 울려 퍼지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충돌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투는 3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절박한 싸움이었습니다. 해안에 가장 가까운 북쪽 측면에서 아고스티노 바르바리고의 베네치아 좌익이 메흐메드 시로코의 오스만 우익과 충돌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특별한 격렬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민지는 불타고 상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르바리고는 자신의 기함을 시로코의 갤리선을 향해 돌진시켰습니다. 두 지휘관 모두 잔혹한 난투극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르바리고는 눈에 화살을 맞았고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대가 시로코의 병력을 괴멸시킨 후였습니다. 메흐메드 시로코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그의 갤리선 대부분은 납포되거나 침몰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뇌에 묶여있던 수백 명의 기독교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들은 즉시 이전의 지배자들에 맞서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주요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돈 후안의 기함 레알호는 알리 파샤의 설타나 호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두 제독 모두 영웅들의 고대 전통에 따라 개인적인 전투를 추구했습니다. 두 척의 거대한 갤리선은 선두가 맞닿아 서로 묶였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배를 넘어 뛰어들었습니다. 전투는 백병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칼은 시미터와 아쿼버스는 쇠뇌와 맞붙었습니다. 1시간 이상 동안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스페인 테르시오와 이탈리아 용병들은 예니체리와 튀르크 보병들과 싸웠습니다. 피로 미끄러운 좁은 목자의 갑판 위였습니다. 양측 모두 근처 갤리선에서 증원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돈 후안은 전투의 한가운데서 싸웠습니다. 그의 황금 갑옷은 햇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알리 파샤도 동등한 용기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머스킷 총알이 알리 파샤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고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한 스페인 병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 채 검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잘린 머리는 창에 꿰어 설타나 호의 뱃머리에 높이 걸렸습니다. 오스만 함대는 자신들의 지휘관의 잘린 머리가 전리품처럼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전투에서 한 번도 잃지 않았던 칼리프의 신성한 깃발이 기독교 병사들에게 납포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싸우던 갤리선들은 항복하거나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부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측면에서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오스만 제독 울루치 알리는 그날 전장에서 가장 숙련된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지오반니 안드레아 도리아 휘하의 기독교 우익이 너무 남쪽으로 뻗어나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측면 포위를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리아의 부대와 돈 후안의 중앙부대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울루치 알리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대를 단도처럼 그 간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돈 후안 중앙부대에 노출된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의 기함을 포함한 여러 갤리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비대를 지휘하던 알바로 데바자는 바로 이러한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8척의 갤리선을 이끌고 이 틈새로 돌진했습니다. 울루치 알리의 병력과 치열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곳의 전투는 아마도 전체 전투 중 가장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데바잔의 적절한 개입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울루치 알리는 전투가 패배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서 퇴각 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이탈시켜 30척의 갤리선을 온전히 보존한 채 도주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탈출한 유일한 오스만 지휘관이었습니다. 오후 4시, 5시간의 연속적인 전투 끝에 레판토 해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파트라스 많은 난파선, 시신, 그리고 부서진 갤리선들의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바닷물 자체가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상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약 3만 명의 전사자 또는 부상자를 냈습니다. 3천 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30척의 오스만 함선만이 탈출했습니다. 나머지 200척 이상의 갤리선과 갤리옷은 납포되거나 불에 타거나 침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튀르크 노예선에 묶여있던 약 15,000명의 기독교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성 동맹 역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 8천 명의 기독교인 병사와 선원들이 사망했습니다. 2만 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10척의 갤리선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총상으로 왼손을 영구적으로 다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레판토에서의 상처가 자신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여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돈 후아는 이점을 살리려 했습니다. 즉시 키프로스를 탈환하거나 콘스탄티노플 자체를 공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무르익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빠르게 와해되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신중했습니다. 명확한 전략적 목표 없이는 값비싼 함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막대한 손실에 황폐해졌습니다. 특히 바르바리고의 죽음과 수백 명의 정예 선원들을 잃은 타격이 컸습니다. 제노아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10월 9일 함대가 항구를 떠날 때 이미 분열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섬들을 향해 항해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함대는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신성 동맹은 거의 즉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는 베네치아 외교관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키프로스를 빼앗은 것은 베네치아의 팔을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스만 함대가 패배한 것은 단지 수염을 깎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잘린 팔은 다시 자랄 수 없지만 깎인 수염은 면도칼 덕분에 더 잘 자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허풍을 떨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조선소는 전력을 다해 가동되었습니다. 건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매일 새로운 갤리선 한 척을 진수하고 있었습니다. 1572년 봄, 레판토 해전으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오스만 제국은 함대를 재건했습니다. 베네치아 설계를 모방한 8척의 현대적인 갤리어스를 포함하여 250척의 함선을 갖추었습니다. 1572년 6월 사망한 알리 파샤를 대신해 대제독으로 승진한 울루치 알리 휘하에 새로운 오스만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신성 동맹 함대가 교전을 거부했습니다. 굴욕은 완전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지쳐 있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1573년에 오스만 제국과 개별 평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베네치아는 공식적으로 키프로스를 양도했습니다. 30만 두카스의 공물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불액을 늘렸습니다. 그 섬은 다음 3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판토 해전의 결과는 즉각적인 영토 조정 그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573년에 오스트리아의 돈 후아는 스페인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던 북아프리카의 튀니스를 탈환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공세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574년 7월 울루치 알리 파샤 휘하에 거대한 오스만 함대 250척이 돌아왔습니다. 치갈라자데 유수프 시난 파샤가 지휘하는 육군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1574년 8월 25일에 라 굴레트 항구 요새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튀니스시를 되찾았습니다. 스페인의 성과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또한 기독교 영토에 대한 습격을 계속했습니다. 1576년에 울루치 알리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를 습격했습니다. 튀르크 해적들은 17세기까지 계속해서 지중해를 휩쓸었습니다. 선박을 납포하고 해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스만령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바르바리 해적들은 1830년대까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까지 습격했습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쇠퇴 이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전략적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레판토 해전은 전술적인 걸작이자 오스만 해군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키프로스를 유지했습니다. 튀니스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동부 지중해와 레반트를 계속 지배했습니다.
레판토의 영웅 오스트리아의 돈 후안은 튀르크인들에 맞서 영광을 얻을 또 다른 기회를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1576년에 그의 형 펠리페 2세는 그를 반란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년을 갉아먹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는 1578년 3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마도 장티푸스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십자군 왕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루치 알리 파샤는 1587년 사망할 때까지 오스만 대제독으로 계속 봉사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해군력을 성공적으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의 존재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결과만 보는 것은 전투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일입니다. 레판토 해전은 다른 어떤 16세기 사건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100년 동안 기독교 유럽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튀르크의 정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헝가리가 정복되었습니다. 비는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심리적인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포는 군사적인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인들은 오스만 제국이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이 신이나 악마의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종말론적인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력은 결국 기독교 세계 전체를 삼킬 것이었습니다. 레판토는 그러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폴란드에 이르는 유럽 전역에서 교회 종이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축하를 알렸습니다. 교황 비오 5세는 10월 7일을 축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결국 승리의 성모 축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 시, 노래, 그리고 연극들이 그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1571년과 1573년 사이에 233편의 소네트, 마드리갈, 그리고 시가 인쇄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지 케이 체스터턴은 훗날 자신의 서사시 레판토에서 돈 후안을 유럽의 마지막 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유럽은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을 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획자들은 레판토에서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리어스, 조율된 전술, 그리고 돌격보다 화력의 중요성을 분석했습니다. 갤리선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갤리온선과 전열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해전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성동맹이 레판토에서 패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오스만 함대는 이탈리아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자체를 위협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칠리아는 취약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영토로 가는 스페인의 보급선은 끊겼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북유럽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톨릭 남유럽이 오스만 제국에 넘어갔다면 유럽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도시의 중심을 둔 르네상스는 요람에서부터 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를 이은 과학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과 수도원에 보존된 문화유산은 파괴되거나 흩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투는 또한 갤리선 해전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해군 전통의 절정이었습니다. 레판토 이후 지중해 해군 강대국들은 점차 돛을 이용하는 갤리온선과 전열함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무 갑판 위에서의 충각 공격과 백병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측면 일제사격 포격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레판토는 고대 양식 전쟁의 마지막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화력과 기술이 미래의 갈등을 결정할 것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레판토에서 사망한 3만 명의 오스만군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 동방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갈등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갈등은 1683년 빈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할 때까지
또 다른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스만 팽창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결국 승리의 공은 많은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는 국가들을 모아 동맹을 맺은 교황 비오 5세에게 공이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전술적 탁월함으로 기독교 함대를 통일한 돈 후안트 오스트리아에게 공이 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필사적인 용기로 싸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스만 전선을 무너뜨린 갤리어스를 설계한 베네치아 기술자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피로 미끄러운 가판 위에서 백병전을 벌인 스페인 테르시오와 이탈리아 용병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적시에 개입하여 남쪽 측면의 재앙을 막은 알바로 대 바잔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의 어느 날 파트라스만에서 목숨을 바친 8,000명의 기독교 병사들과 선원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전 중 하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희생, 전술적 탁월함에 대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세계를 형성한 전투들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다루기를 원하는 역사적 전투가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565년 몰타 공방전을 탐험할까요? 그곳에서 성 요한 기사단은 훨씬 더 큰 오스만 병력을 막아냈습니다. 아니면 1683년 빈 전투를 다룰까요? 그곳에서 폴란드 왕 소비에스키는 튀르크의 정복으로부터 중앙 유럽을 구했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운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에서 나온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역사는 단순히 날짜와 이름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불가능한 역경에 직면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